깜빡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이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이제 마무리,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우리가 손익계정의 마감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 녹화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요령은 여기 네모 박스에 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장부를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장부를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차사는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 이때 차기 2월의 날짜는 결산일 12월 31일이 되고 여기 전기 2월의 날짜는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변이 차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로. 또 자본도 차변의 차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로. 날짜는 차기 2월은 12월 31일, 전기 2월은 1월 1일로 각각 잔액을 차기로 2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계는 필요 없는데 전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두 번, 딱 한 번 아마 해볼 겁니다. 이 더 좋은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 가면은요. 장부 마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탁 누르면 이 작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2월이 안 일어나요. 네. 그냥 수업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월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것만 알아볼 수 있죠. 실무용 프로그램은 실제로 2월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장부 마감을 하면 이미 벌써 2020년도 초기 2월 작업이 딱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금은 얼마, 외상 매입금은 얼마, 또 현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벌써 잔액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실제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고 수업용 프로그램은 그런 기능을 빼버렸지만 메뉴는 있으니까 어느 메뉴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정의 마감에 비하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은 아주 쉽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게 바로 재무제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업한 장부는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현금 출납장이나 뭐 이런 보통예금 원장 이런 원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관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걸 작성을 합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잔액을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네, 지금 작성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잔액만 가져오면 돼. 그렇죠. 전기 2월만 다 모아놓으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용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아까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이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옮기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한다 이랬습니다. 이때 거래라 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분계를 하면 분계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전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전기 작업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예. 이 전기 작업의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 시험에서 놓치는 문제가 많아요. 네, 놓치는 문제가 필기시험에서. 예. 필기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하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원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뿐만이 아니라 보조장도 원래 다 많이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골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장부에서 주요 장부 줄여서 주요 장부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회계 장부를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나눌 때
주요 장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요 두 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 장부라고 부릅니다. 예,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시기가 되면은 결산 작업을 하는데 결산에는 그 예비 절차로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결산 본 절차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장부,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총계정 원장 마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손익계정, 수익과 비용의 마감과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 방법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장부의 마감이 바로 결산의 본 절차.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 결산 보고서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이고, 상장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외에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런 것까지를 재무제표로 갖춰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재무제표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재무제표의 종류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산, 부채, 자본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을 하기 위한 보고서인데 이 경영성과에 들어가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왜 재무상태표는 시점이 되느냐? 자산,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해봅시다. 현금이 70만 원입니다 하는 것은 12월 31일 결산일 시점에 7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보통예금이 200만 원입니다 하는 얘기는 12월 31일 회사가 마감하기 직전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왜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수익,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익이 3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 수익 300만 원이 12월 31일 하루치입니까? 아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개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는 시점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결산일이 12월 31일인데 만약에 12월 30일 날 외상매출금이 12월 30일까지는 10억이 있었어요. 30일 날 외상매출금에서 9억을 갚아버렸어. 그러면 결산일에는 외상매출금이 얼마로 표시될까요? 1억으로 표시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라는 거.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보고서이다. 현금 출납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날짜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어떤 유형으로 재무활동에, 영업활동에 또는 투자활동에 어떻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었는지를 알기 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거 다 법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 기업은 이런 걸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기업의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기업주가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의 자본은 복잡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본잉여금 또는
할인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본 조정 또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자본은 실제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크기를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 또는 이익 잉여금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의 변동 내역을 보고서로 만든 것이 자본 변동표. 주석. 네, 여러분 아마 주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죠. 추가적인 설명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걸 보면은 또는 손익계산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약식으로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줄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여기를 보면은 계정 과목하고 금액하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하고 금액하고. 근데 그 계정 과목과 금액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뒷얘기가 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엔 어떤 스토리가 있다. 그런 것들은 충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써줍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주석이라는 별도의 보고서, 설명서를 보십시오 하면 거기에 그 주일 표시한 거에 대한 내용 쫙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해당 과목과 또는 금액에 어떤 그 주석을 붙여가지고 별지에다가 추가적인 세부 보고를 해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하면은 요 5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 이런 것도 2급에서는 출제를 해요. 2급에서는 재무제표 종류를 아는지. 근데 1급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저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 재무제표 종류 5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요 밑에 3가지는 작성하는 것도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게 재무제표였어? 이렇게 나중에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잘 기억해 주세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3개를 포함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라는 보고서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보겠습니다. 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와의 관계도를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자, 우리 잔액시산표 이미 만들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자산은 차변에다 잔액을 표시했고요. 비용도 차변에다 잔액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 수익은 대변에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차변의 합계,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는 일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손익계산서를 안 만들었군요. 이제 바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는 조금 전에 집합 손익계정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익에는 우리가 2줄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비용에는 급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차액이 10만 원이 나가지고 그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를 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오늘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는 지금 6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포함이 됐어요. 이 6만 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대체 분계를 했죠. 손익계정,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그것이 여기 당기순이익에 오게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자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잔액시산표에 있는 이 자본은 30만 원이에요. 자, 빨간 글씨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가 3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36만 원이에요. 6만 원이 왜 늘었느냐?
예.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니까. 예. 자본 총액은 36만 원이 됐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이월만 일로 가져올 거예요. 전기이월만 몽땅. 그렇게 되면은 예, 자산의 합계와 부채, 자본의 합계는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고 이 자본이 기초자본하고 바꿔져 있어요. 기초자본하고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관계도인데 이 뼈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뼈대를. 네. 그래서 나는 뭐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고 예. 뒤에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또 뼈대를 보는 것도 있어요. 예. 처음에 너무 기초에 몰입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기초를 잘 이해하고 뒤에 공부하면 아주 바람직하긴 한데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제끼는 겁니다. 예. 중요하긴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계의 순환 과정 관심 갖고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특히 전기하는 연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트에다 써서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장부에 가서 이제 만들어야죠. 마무리로.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만들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비용, 수익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안 씁니다. 이거를 쓰지는 않는데 그냥 뭐 우리는 이걸 놔두고요. 자, 집합 손익계정에 있는 것을 여기 수익 밑으로 갖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집합 손익계정에 뭐가 있었죠? 이자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 손익계산서 대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차변에다가는 이걸 갖다가 적어주십시오. 급여를. 여기 비용이라는 말을 뭐 여러분은 일부러 인쇄가 돼 있으니까 지우시진 안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포함해서 차변의 합계는 13만 원이 나오고요. 대변의 합계도 역시 13만 원, 비용의 합계가 13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손익계산서 간단하죠? 네.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자산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산을 가져와 보면요. 현금 63만 원. 또 뭐가 있죠? 보통예금 70만 원. 67만 원.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2월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채 전기 2월을 여기다 또 옮겨 보실까요? 단기 차입금 70만 원. 부채는 요거 하나죠? 네. 그리고 자본을 표시해 볼까요? 자본금
100만 원. 그리고 미처분 단기 순이익, 장기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어요. 예. 물론 뭐 단기 순이익하고 금액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금에다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자본에다가 참고로 표시하는 거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금과 자본은 다릅니다. 네. 왜 다른지 아시겠죠? 자본금 하면은 주식 발행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 자본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자본.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 하는 것과 자본금은 다르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산과 보통예금은 다르다. 당연하죠. 예. 보통예금은 자산의 한 과목이에요. 근데 이 자본에서는 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느냐? 자본금하고 자본 이것 때문에 이게 앞자 두 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자본금은 자본이다. 뭐 맞을 수도 있죠. 자본금은 자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나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자본이 100만 원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인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을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 안에는 많은 개정 과목들이 있는 것이고 자본금은 그냥 하나예요. 자본금. 자, 그러면 이제 합계까지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예, 합계 얼마 나오던가요? 180이요. 예, 차변의 합계 180. 그러니까 자산의 합계가 180이라는 얘기고 대변의 합계 180 하는 말은 그렇죠. 부채와 자본이 18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이다. 즉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항상 성립이 돼야 돼.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는데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를 더했더니 두 개가 틀린다.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재무상태표는 틀렸다.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부를 약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지금 T 계정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만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 T 계정으로 보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별도의 양식을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말하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이렇게 쭉 열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 수익은 대변으로 비용은 차변으로 이게 약식으로 이건 쓴 거예요. 이건 아주 약식으로. 이 약식도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읊어드린 그거를 외워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에서 뭐를 뺀 게 뭐가 나오고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나온다. 이것을 그야말로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큰 작업을 해냈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마쳤어요. 자,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제3절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공통 요구를 위해 작성되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아주 이거 수십 번 반복해서 나오죠. 재무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예. 이 문장이 이제 귀에 들어와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의 등식, 기준과 등식. 자,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네. 어젠가요? 단기. 단기 대여금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더니 얼마가 단기일까요? 했더니 1년 딱 맞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기, 장기의 구분이 1년이듯이 앞으로 이제 자산을 여러분 이제 개념 과목 외우기 시작하신 분들 보면은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딱 나누어진 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눕니다. 유동, 비유동.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이 바로 1년 기준이에요. 예. 그러면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뭐냐? 1년 안에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알겠는데 1년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기준은 뭐냐?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상적 영업주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의 영업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기를 만들려면은 여기 케이스 금형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찍어내야 되네요. 예. 금형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설비를 갖춰야 되니까. 자, 설비는 이미 다 토지, 공장 이런 건 다 준비했다 치고 이제 생산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주 원료가 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원료 사와야죠. 네. 그리고 안에 보면 전자 키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 키판. 공급업체에다 주문해가지고 사와야죠. 이렇게 자재를 주문해서 만들기를 시작해가지고요. 이걸 완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상에 내보내고 직매장에 내보내서 팔아요. 팔아가지고 팔렸어. 그 돈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죠. 그게 하나의 영업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기 만드는 경우에 영업주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계산기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짐작에? 만약에 한 달 정도? 네,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만드는데 몇 달 걸리면은 힘들죠. 이게 그렇게 쌀 리가 없잖아요. 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싸죠. 이거 별로 10,000원 정도면 사잖아요. 예. 이거 회전시키는 만들어서 회수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일 리가 없죠. 아마 수십만 원짜리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영업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업주기는 1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1년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예외인 업종이 몇 개 있어요. 건설업. 네, 대표적인 데가 건설업입니다. 네.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토지 매입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분양해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금 미리 받는 게 다 외상이잖아요. 그거 빚지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지어야죠. 땅 파서 아파트 다 올려서 이제 잔금까지 받으려면은 완공을 딱 해야 돼요. 준공해서. 그러니까 준공까지 해서 잔금 받는 그 기간을 우리는 그 건설업자의 영업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안에 끝나나요? 아파트 공사가? 안 끝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단지 이런 건설업자들은 영업주기가 1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업종의 경우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구분은 1년으로 안 따지고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현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우리가 이제 자산을 쭉 적을 때 또는 부채를 적을 때 어떤 순서가 적느냐, 순서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무엇부터? 유동성이 큰 것부터. 유동성, 현금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산은 현금화가 되는 게 유동성이 큰 건데 부채는 어떤 것이 유동성이 크다 하면요, 유동성이 큰 부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채가 뭐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 이행 기간이 짧은 것부터 적는 거예요. 이행 기간이 짧은 거,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적어 나가는 겁니다. 3년짜리 사채 이런 것은 저 밑에 와요. 그래서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순액과 반대말이에요. 순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순액이 아니다. 순액. 가끔 순액이라고 보기에 나옵니다. 총액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총액. 순액과 총액은 뭐냐? 우리가 하나의 거래처를 봤을 때요,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하고 우리 회사와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A라는 거래처에다가 판매도 하지만 반대로 매입 A 회사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거래하는 이런 경우에 퉁치자는 장부 표시 방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 있어. 내가 거래처에다가 1,000만 원 외상 매출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또 거기서 300만 원 외상 매입한 게 있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700이라고 그냥 쓰고 외상 매입금은 제로로 표시해 버릴까 하면은 순액 표시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외상 매입금 300 기록하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총액으로 기록하는 거. 그게 총액 표시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뭐예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상계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네. 그래서 이건 자본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업활동에서 이익 난 거. 아까 우리가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난 겁니다. 그거 따로 표시하라 이겁니다. 무엇하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 자본잉여금하고 주주와의 거래라는 건 뭐냐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라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판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느냐?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인데요. 주주에게 그거를 한 주당 5,000원에 팔면 이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주당 2만 원에 팔았어요.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그러면 한 주당 15,000원 이익이 생겼죠. 그 이익을 어디다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하고 영업을 해서 생긴 잉여금은 합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개정 과목이 달리 되어 있으니까. 자, 밑에 등식 나와 있죠. 자산이 5억인데 부채가 2억이다. 그러면 자본은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고 밑에는 자본 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본은 뭐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번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게 표로 나와 있을 텐데 안 나와 있나요? 표로? 예, 표기에 나와 있네요. 네.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61페이지에 61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뒤에 있는지 여기 그냥 읽어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요, 아주 머리가 띵해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인쇄해서 나눠드린 개정 과목 개정 과목 인쇄해 준 거에 개정 과목 제가 그걸 뭐라고 했는지 정리라고 했나? 정리라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거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산을 공부할 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을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놨고, 근데 이 표를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머릿속에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돼. 표를 머릿속에 스캔. 그 사진 찍는 거 아시죠? 그걸 뚫어내라고 봐가지고 스캔하고 딱 스캔. 그래서 이 스캔 용량이 여러분 크지 않으니까 조금씩만 스캔을 하세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자산 쪽만 스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표를 이렇게 쭉 열거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그 표에 딱 나와 있어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그 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구분해주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와 그 구분을 하는 거, 이것이 하여튼 이 공부하는 요령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아까 나왔고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구분도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셨죠? 정상적인 영업주기하고 1년하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다. 자산은 현금화가 된다는 뜻이고, 유동이면 1년 안에 현금화가 된다.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화되지 않는다. 그럼 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된다. 갚는 것을 우리가 상환이라고 그래요. 받아내는 것은 회수라고 합니다. 회수. 우리가 이제 부채는 회수한다고 표현 안 하고 정반대 말이에요. 부채를 회수한다? 그렇게 안 써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부채라는 건 채무죠.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는 상환한다. 채권은 회수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지, 갚아야 될 사람,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채무자는 상환한다. 그래서 부채의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 그게 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초과된 거, 뭐 2년 후에 또는 1년 6개월 후에 또는 3년 5년 이렇게 되는 것을 비유동부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분류의 개념을 설명한 건데 너무 이게 친절히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본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